우리 인체를 건축물에 비교해 보면 척추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이 힘을 잃으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척추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질도 무너지게 되겠죠. 네, 우리 국민 7명 중에 1명이 이런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요즘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발병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또 관리할 수 있을까요? TV 메디칼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우는 생활 속의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조치 신경외과 강민수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질환. 참기만 했던 그 통증의 뿌리를 신경외과 전문의 강민수 원장이 찾아낸다. 증가하는 환자의 수만큼 깊어지는 의사들의 고민. 강민수 원장과 의료진들은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의 전문의와 고민을 공유한다. 척추 전문의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또 척추내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등 여러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러 의료진들이 모여서 환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저희 병원의 전국 네트워크 병원이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의료진들의 의견과 서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술은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 2000년대부터 도입된 척추 비수술 치료 중에서도 비교적 최신 시술법이다. 발목 까딱 해봐요. 까딱. 예, 좋습니다. 2017년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부위가 재발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5개월 전부터 오른쪽 엉치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주사 치료를 수차례 받으셨는데 호전이 보이지 않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를 거치지 않고 옆구리를 통해서 전신 마취 없이 되도록이면 정상 조직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옆구리를 통해 병변 부위까지 도달한 내시경. 시야가 확보되면 탈출된 디스크 일부를 절개, 몸 밖으로 제거한다. 이 과정을 통해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면 환자의 요통은 금세 완화된다. 다리 이렇게 올려볼게요. 빼고 올라갈 때 뭐 통증 있습니까? 올라갈 때는 괜찮죠?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요즘은 항혈전제를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일에 전신 마취를 걸고 수술한다면 약을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끊어야 되고 심장이나 이런 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술은 그런 전신 마취를 걸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도 적고 당뇨나 고혈압 등 합병증이 있는 분들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경과 괜찮으면 오늘 당일도 퇴원 가능하고 하루 정도 경과 보시고 내일 퇴원해도 됩니다. 간소화된 치료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는 환자들. 이들의 걱정거리는 역시 생업이다. 협착증도 넓히고 그 지금 많이 좋아지신 것도 이제 길이 생겼으니까 의료진들은 이런 망설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우즈벡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셨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 직장 업무 복귀가 너무 힘드시고 자칫하다가는 다시 우즈벡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디스크 치료를 잘 받으시고 현재 한국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즘 친구 외국인 분들도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만큼이나 척추 질환과 관련된 정보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환자가 있다는 건데 부정확한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추간판, 척추 사이의 판이라고 해서 그걸 디스크, 이 디스크는 한번 손상이 되면은 재생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운동이라든지 주위 근육 관련도 중요한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연수를 다녀왔을 때 이미 미국에서는 이 손상된 디스크에 대한 재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면 큰 관심과 앞으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고 허리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시죠. 이렇게 허리 통증은 주로 중장년층 이후에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4명 중 3명에서 요통을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책상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다든지 엉덩이를 의자 앞쪽으로 쭉 빼고 등을 기대어 앉는다는 동작 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북목 증상 또한 척추가 S자 모양으로 휘게 되는 척추 측만증의 빈도가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키가 크게 되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점점 더 자세 교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찰과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3살 척추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의 척추 자세가 올바른지 조금 더 신경을 미리부터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자, 척추는요, 우리 몸을 지탱하고 또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척추는 크게 위에서부터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뼈는 7마디, 등뼈는 12마디, 허리뼈는 5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엉치뼈와 꼬리뼈는 모두 붙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위치하는 정상 구조물인데요. 네. 완충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척추 뒤쪽으로 척추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신경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복잡해 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각 척추의 이름에 하나씩 고유의 신경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4번 척추에는 4번 신경이, 5번 척추에는 5번 신경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신경에 정확하게 치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척추관을 단면으로 잘라보았을 때 마치 무 자르듯이 단면을 잘라보았을 때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관 뒤쪽으로 황색인대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척추관 협착증은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척추관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지신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크는 마치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해 보시면 바깥으로 고무 타이어가 있고 가운데 휠이 있습니다. 우리 디스크 역시 바깥으로 섬유륜이라는 다발이 있습니다. 이 륜자가 바퀴륜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수핵이라고 하는 마치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차체의 충격을 흡수하듯 이 정상적인 디스크는 우리 몸의 체중도 지지하면서 충격도 흡수하는 관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한다는 디스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앞서 초등학생들은 이 척추 측만증에 걸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척추 질환이 연령에 따라서 이게 발병 원인과 종류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척추 질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각 나이층마다 호발하는 질환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는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는 척추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70대 이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뼈가 약해지니까 자주 골절이 생기기 쉬운 압박골절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는 허리 디스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이 추간판 탈출증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은 잘못된 습관과 자세로 인해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물건을 들 때 바로 허리를 굽혀서 바로 쭉 들 경우에 허리를 아프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꾹 숙이고 또는 의자를 빼고 등을 빼고 기대는 동작 자체도 디스크의 압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앉을 때 기울여 앉는다든지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는 동작 등도 허리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간판, 말은 거창하지만 척추의 추, 사이 간 판자입니다. 그 척추 사이에 판에 탈출이 생겼다. 이걸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상적인 구조물은 수액이 섬유륜 안에 들어있지만 섬유륜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경은 섬유륜과 수액이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가지신경이나 척추관에 있는 신경을 누를 때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 초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원장님? 윗몸 일으키기 도움이 될까요? 네,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과도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면 오히려 허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척추 중에서 목과 허리는 알파벳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된다면 이 알파벳 C자 모양이 일자로 변하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네. 특히 디스크 탈출증의 환자인 경우에는 과도한 윗몸 일으키기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효율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 통증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문제지만요. 요즘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목 네. 디스크 많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만 아픈 게 아니라요. 뇌질환, 또 목 질환인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외부의 접촉을 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 생활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지 못하고 고개를 꾹 숙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 거북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목 디스크 탈출증의 빈도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가 탈출되어서 목의 신경을 누르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목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날개뼈, 상안부, 팔, 심지어는 손가락까지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목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두통까지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검사를 주로 하시고 계속 치료하시다가 뒤늦게 목 디스크가 진행되어서 증상이 심해져서 척추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지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이 심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목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 말씀하시니까 특히 이제 음식 배달하는 분들 보시면 쟁반을 겹겹이 네. 싸서 머리에 이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저러다 목이 남아나실까 걱정되는데 특히 목 디스크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척추관 협착증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척추관 협착. 협착이라는 의미는 좁아졌다는 의미이다. 우리 정상적인 척추의 모양에서 뒤쪽에 척추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정상적으로 크게 마치 우리 엄지손톱만큼 크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구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척추관의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의 크기가 좁아질 때 이때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MRI 사진인데요. 정상적인 모양은 하얀 신경이 허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잘 흘러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협착증의 경우에는 하얀 선이 보이지가 않지요. 네네. 까만 선으로 두 군데가 막혀 있는 소견, 그리고 단면을 잘라 보았을 때는 하얀 공간이 까맣게 막혀 있는 소견. 이럴 때 우리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허리가 아프면 내 허리에 이상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부위까지 통증이 있다는 거죠. 어느 부위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허리 디스크인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인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허리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쉽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나 다리 또는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길 때 진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리나 관절,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서 관절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뒤늦게 척추병원을 방문하셔서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 검사를 하자고 하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허리뿐만 아니라 종아리나 무릎, 발목이 관절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허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 조금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 400m, 500m 되는 그 거리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니까 4번 정도 쉬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종아리나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발에 마치 껌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 또 마치 모래 위를 걷는 느낌, 그리고 다리가 시리다, 저리다, 무디다, 4살 같지 않다라는 증상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도 다리가 저려서 양말을 신고 자야 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증상이 진행이 되면은 다리로 지나가는 근육에 힘이 떨어지는 근력 마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오를 때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변, 소변, 관략근이 있는데요. 그 관략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변이나 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70대, 80대 노인 남성 어르신들은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등을 호소하시는데요. 허리 통증과 동시에 소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 번 정도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흔히 말씀하시는 게 내 다리는 천근만근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보행까지 힘들어지고 배뇨, 배변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가 아프다 하시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잘 못 주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게 통증이 온다는 건 질환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어떤 문헌에 의하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주로 아침에 증상이 심하고 디스크 협착증, 추간간 협착증의 경우에는 주로 밤에 통증이 심하다라고 호소도 하시고 그 통계치도 어느 정도 문헌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보다 우리의 움직이는 동작,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을 구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동작.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은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외래에서 방문하실 때 선생님, 저는 앉아있기 힘드니까 서서 진료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협착증
어르신들은 앉아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드라마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착증 있는 분들은 서기가 불편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기도 힘드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했을 때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은 디스크가 숙이는 동작에 의해서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허리나 다리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의 경우에는 숙이는 동작에 의해서 척추관 공간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오히려 좀 편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허리를 젖히는 동작에서는 척추관 협착이 조금 더 좁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우리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을 때 디스크 탈출증인 사람들은 다리를 드는 순간 다리를 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협착증인 경우에는 누워서 다리 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5가지 구별점을 통해서 우리가 탈출증과 협착증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네, 5가지 구별점을 알고 계신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증상만으로 질환을 구분짓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질환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택하려면 세부적이고 면밀한 진단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자, 제가 간혹 노인복지관에 노인 어르신들께 척추 강의를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강의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상담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실 때 어떤 어르신들은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렇게 심하신데 병원에 한번 오셔서 검사 좀 받으시죠 라고 하시면 할머니께서 병원에 가면 비싼 검사, MRI 등등 비싼 검사 할까 봐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못 가겠다. 또는 병원에 가면 마취 걸고 수술하자고 할까 봐 겁나서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먼저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시면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걸음걸이, 모양, 그리고 자세한 병력 청취 같은 문진과 다리를 말씀드린 자세 변화에 대한 통증에 따라서 병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방사선학적 검사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은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우리 척추의 틀을 보는 검사고요. 척추의 움직임이나 불안정성이 있는 것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C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CT는 우리 뼈에서 골절 여부라든지 뼈와 어느 정도 디스크 윤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자세한 검사가 MRI 검사인데요. MRI는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디스크에서 수술을 논할 때 반드시 촬영을 하고 자세히 검사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또한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근력의 힘이 떨어진다든지 우리의 말초병이라든지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구별을 할 때도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MRI를 찍었는데 왜 CT도 찍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MRI지만 CT의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튀어나온 디스크가 말랑말랑한 연성 디스크가 레이저가 시술로 제거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오래되어서 딱딱한 경성 디스크가 되면은 뒤에 설명드릴 시술로 레이저를 쏘았을 때 제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CT를 통해서 이 디스크가 말랑말랑한 연성인지 아니면 시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성인지를 구별하는데 CT가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네. 또한 척추강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척추는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하지만 협착증처럼 이렇게 까만 부분이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가 다 문제가 있는 부위이고 이럴 때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탈출 경우에는 특정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 부위가 차단된 검사. 그래서 이런 척추강 조영술을 통해서 병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의 원인과 증상, 또 진단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누구보다 격하게 몸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들. 그들의 영광 뒤에는 남모를 통증이 함께하고 난다. 지금 약 한 10년 전부터 약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엉치나 왼쪽 다리 이쪽이 너무 저리고 오죽 아프면은 잠꼬대로 다리 좀 잘라달라고 그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는데 학생 때부터 치열히 경쟁해 왔기에 준혁 씨에게 있어 운동은 꿈이고 열정이었다. 꾸준하게 허리 관리를 하면은 앞으로 정상생활 하실 수 있고 70%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들이 준혁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육상 종목 안에 보면 투척이라고 있어요. 무거운 걸 멀리 던지는 운동인데 그 운동을 하면은 허리를 트는 동작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무거운 중량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삐끗한 이후로 점점 더 악화가 된 거죠. 악화가 됐는데 선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 허리 재통주사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맞아버린 거예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는 통증. 결국 준혁 씨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육상 선수로서의 삶을 내려놓았고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던 중 강민수 원장이 시술을 권유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주사 치료를 받고 순간 통증을 완화되면 다시 운동하고 어떻게 보면 허리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척추와 척추 사이 디스크가 그림에 보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선 나이도 젊고 아직 또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세 침습, 작게 하는 내시경 시술을 고려해 드렸습니다. 일단 심적으로 부담이 됐죠. 제가 뭐 살면서 뼈 한 번 부러 본 적도 없고 뭐 수술이나 시술이나 뭐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좀 많이 걱정이었는데 수술방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불안했어요. 했는데 들어가서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긋지긋하던 요통에서 해방된 준혁 씨. 지금 그에게는 긍정적인 힘이 넘쳐난다. 지금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운동하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데 회복기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자전거 타고 대구 한 바퀴라도 한번 돌아보려고요. 척추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치료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콕 집어서 이렇게 치료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 그리고 케이블 TV 예.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척추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도 어떤 광고는 좀 과대 포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특정한 시술을 언급하시면서 예. 나 이거 받으러 왔어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척추 질환이 특정한 시술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 모두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 아니겠지요. 사람마다 증상과 병의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 몸에 꼭 맞는 치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유튜브나 이런 데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진에 따라서 뭐 수술을 하게 되든지 치료를 하게 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을 피하는 이유도 좀 알 것 같은 게요. 네. 어떤 병이든 사실 수술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는 그런 수술법보다는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 이런 데 관심이 가기 마련일 텐데요. 네. 디스크 탈출증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스크 탈출증의 비수술적 치료는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꼬리뼈 내시경술, 옆구리 내시경술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사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에 고유한 신경이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그 신경에 정확하게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사가 치료입니까? 아니면 임시 방편인 정상 완화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에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신경이 붓게 됩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을 정확하게 놓을 경우 가라앉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너무 자주 맞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곳에서 안 놔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맞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서 6주 정도 간격을 두고 꾸준히 맞는다기보다는 정상을 체크해가면서 척추 전문의와 상담을 해가면서 맞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처럼 중요한 구조물이 많은 부위에서는 CT를 통해서 컴퓨터로 위치를 재고 정확하게 주사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술 중에 대표적인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네. 이 신경성형술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꼬리뼈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우리 허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오라기 같은 이 관을 통해서 병이 위치하는 부위로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한 환자분들이라든지 협착증이 심할 경우에는 주사를 놓았을 때 약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약을 잘 전달해서 그림에서 보시면 막힌 부위가 시술 후 뚫려서 위쪽까지 잘 소통을 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 말대로 꼬리뼈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면서 레이저를 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꼬리뼈에 공간이 있다고 했죠.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빨대 뚜기에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 끝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를 통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레이저를 통해서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시술 후에 막혔던 부위가 요 모양처럼 뚫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이 있습니다. 우리 옆구리를 통해서 작은 관이 들어갑니다. 볼펜 크기 정도인데요. 두께는 채 1cm도 되지 않은 7mm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은 거의 보존하면서 정상적인 구멍인 추간공을 통해서 이 관이 들어갑니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를 통해서 의사가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끝에는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병변을 10배 정도 크게 확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경은 거의 보존하고 병소만 초점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데로 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빛의 칼,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네. 레이저는 우리의 손금과 지문과 지문 사이도 정확하게 초점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를 통해서 병만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시면 디스크가 나와 있을 때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모습이고요. 실제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 작은 디스크를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상처 부위는 채 1cm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도 보존할 수 있어서 요통도 별로 없고 일상 회복도 빠르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양한 시술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 이런 경우는 뱃살이 두둑한 분들께서는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그럴 어떻습니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이 만일에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면 허리에서 병변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깊고 살도 많기 때문에 네.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의사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꼬리뼈 시술이라든지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근육 손상 없이 작은 관이 근육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환자도 근육 손상 없이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비만 자체가 허리 건강에도 좋지 않고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요, 도수 치료만 받아도 증상이 조금은 치료가 된다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도수 치료의 효과가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경미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비수술적인 보존 치료라는 것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방 언급하신 도수 치료 역시도 전문 치료사가 병이 되는 근육을 적절하게 압박을 가하고 또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관절 부위 정렬을 맞춤으로써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무조건 세게 강하게 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통증이 더 악화되면서 노인분들 같이 뼈가 약하신 분들은 극단적으로 골절까지도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 치료사한테 정확하게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 병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색 인대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시경을 통해서 근육이나 뼈의 손상을 최소로 하면서 효과적으로 황색 인대만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RI 사진인데요. 막힌 하얀 길이 시술 후 뚫려서 잘 지나가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한 척추관 확장술의 장점이라면 입원 기간이 3일 이내로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릅니다. 또한 피부의 절개선이 짧기 때문에 흉터도 적고 근육 손상도 적습니다. 물론 수혈도 필요하지 않고요. 또한 심한 협착증의 경우에는 현미경을 보면서 미세적으로 감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압이란 말은 압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부분적으로 뼈를 조금씩 틔우면서 인대만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되고 이때는 관절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미세 감압술 후에도 꽉 막혀 있던 신경이 잘 흘러가는 소견. 이름으로 해서 협착증이 해결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단계별로 치료를 하라.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주사 치료. 다음은 시술 또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술과 기구의 발전으로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도 수술 못지않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각하면 뼈에 나사못을 박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 이런 수술은 많이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수술 방법을 쓰게 되나요? 예,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골유압술이라고 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척추 전방 전이증과 동반했을 때 이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하는 것은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이 미끄러졌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척추 기둥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에는 무너진 기둥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척추 고정술은 척추 길이끈을 벌려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요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길이끈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배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장을 제껴서 전방이나 측방으로 효율적으로 고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척추 길이끈을 최대한 보존하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허리 통증을 가만히 두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실제로 자연 치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입니다. 통계적으로 척추 수술의 대상자는 척추 질환 중에서 10% 정도입니다. 그 말은 80에서 90%는 자연 치유, 보존적인 치료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47% 정도에서 저절로 조금씩 흡수되는 현상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문헌에 의하면 세포 중에서 대식세포라는 이 물질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물질로 파악해서 조금씩 흡수시킨다는 그런 문헌이 있죠. 하지만 10%인 사람들, 정상이 심해서 후유증이 심한 10%인 사람들이 자꾸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보존적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해져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든지 정확하게 확인 후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환자의 질환과 또 증상에 따라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치료에 정확한 치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인 치료를 하라 이 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계적이란 말은 차례차례 우선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먼저 시행합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단계별로 시술이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술까지는 부분 마취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고 수술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요즘은 기구의 발달로 통해서 내시경과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도 수술 못지않는 원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별 치료 원칙까지 살펴봤고요.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 전과 치료 후 사진을 준비해 오셨는데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간판 탈출증이 아주 심한 거대한 경우입니다. 네. 보시면 디스크가 하얀 신경이 지나는 길을 꽉 막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아주 크죠.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식적으로는 전신 마취를 걸고 근육을 자르고 절개해서 뼈를 틔운 공간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신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작은 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큰 디스크 조각도 제거해서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우리 15세 중2 학생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진단은 허리 디스크 탈출이었습니다. 디스크 탈출은 앉기 힘들다고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앉기가 힘드니까 다리가 저리니까 맨 뒤에 서서 수업을 받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네. 무려 2달 동안이나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전신 마취 없이 절개 없이 시술을 시행하고 이 친구는 다음 날 학교 수업도 듣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 76세 디스크 환자입니다. 이 할머니는 석 달 전부터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인근에서 주사 치료를 10차례 이상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증상이 하루도 채 안 가서 밤마다 다리를 두드리면서 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연세가 있어서 조금씩 퇴행성 변화는 있지만 이분이 갑자기 통증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냐면 디스크 탈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신 마취나 절개 없이 그 디스크 병만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해드리고 이분은 지금도 노인정에서 잘 운동도 하시고 다니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80세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협착증 진단은 이미 5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러면 힘드니까 집안에만 계셔서 자녀분들이 역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협착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마취 거는 것도 두려워하십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협착된 부분을 공간을 넓혀서
치료 효과가 아주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디스크 탈출증이 재발된 경우입니다. 이분은 40대 젊은 사람인데 옛날에 디스크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재발을 했습니다. 재발이라는 것은 약해진 디스크가 바깥으로 또 크다랗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을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한 병원을 다시 찾아가셔서 서울에서 수술 받으셨는데 그 병원에 찾아가시니까 다시 재수술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걸고 절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이 이제 많이 생기신 겁니다. 다시 수술을 한다면 열흘 정도 입원을 해야 되지, 또 회사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그리고 수술을 재수술을 한다면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를 또 벌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의 유착도 심해서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고향인 대구로 오셔서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길인 옆구리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이분은 일주일 후에 직장에 복귀하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젊은입니다. 네. 환자분들의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은 수술이 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수술적 방법을 선호하실 텐데 또 한편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는 일시적인 회복을 위한 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수술적 치료와 또 비수술적 치료, 시술, 예후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시술의 예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전 세계 많은 의료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그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아주 심한 디스크 탈출이나 협창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제때 치료 시기를 놓쳐서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제약이 많게 돼서 아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노인층의 경우에는 협착이 증상이 오래되어서 바깥 출입을 하기 싫으니까 집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심장과 폐의 기능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치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떤 문헌에 의하면 노인분의 척추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7년 정도의 수면 단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거 들고 일어설 때 그러니까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아프고 또 서서 장기적으로 일할 때 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거나 그다음에 휴대폰을 하면서 목을 많이 숙이니까 목이랑 허리가 같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를 장시간 하다 보면 거북목도 되고 많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어서 걸어다니다가 허리가 뜨끔하더니 좀 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든 게 옷에 이렇게 안 그랬었는데 요 걸으면 요 허리가 아파.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한 번 들어가가지고는 수술하면 낫지도 않고 뭐 수술하면 방 곱추가 되니 안전뱅이가 되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허리 수술했는데 허리 그게 잘 안 낫더라고요. 침을 계속 맞아도 잘 안 낫고 안 아프다는 그런 것도 못 느끼고. 네, 현대인의 고질병인 척추 질환. 하지만 대부분이 바쁘다는 핑계와 또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인과 증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네. 자,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꼬리뼈 통증 때문에 다리 저림 증상이 있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권유받았는데요. 심해지면 일어설 수도 없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분 어머니 나이가 60대쯤 돼 보이시고 그다음에 약간 통통한 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전에 꼬리뼈에 금이 갔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으셨대요. 자, 이게 물리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60대 중반이시면서 다리 저림이 있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우선 척추관 협착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으로 보아 그 중증도가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존 치료인 물리치료보다는 정확한 검사가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네, 일단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치마를 입고 출근하면 치마가 자꾸 옆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척추 측만증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네, 이거 이런 경우는 저도 없겠지요? 자주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까? 네, 많은 여성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옷 매무새를 좀 다잡게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민망하기도 하고요. 이게 척추 측만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 측만증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 있다면 이 환자분처럼 치마나 벨트가 돌아간다든지 구두의 굽이 한쪽만 집중적으로 닳는다든지 또는 똑바로 섰을 때 어깨 높이의 차이가 있다든지 또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을 때 어깨 높이의 차이가 있다든지 똑바로 섰을 때 골반의 높이가 다르다든지 이럴 경우에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측만증의 경우에는 빠른 진단을 통해서 자세 교정이라든지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측만의 각도가 40도 이상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즘 허리 통증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 디스크일까요? 허리 디스크 증상은 일반 허리 통증과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단순 그 허리 통증만으로는 증상이 있어서 구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분처럼 증상이 계속될 때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할런지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든다든지 운동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플 때 많이 걱정도 하십니다. 나 네네. 디스크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요통은 급성 염좌라고 합니다. 그 빈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디스크 탈출증과 어떻게 다를까요? 급성 요추부 염좌의 경우에서는 아픈 부위를 국소적으로 눌렀을 때 그 부위로만 집중적으로 아프고 엉치나 다리로 증상이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하지만 디스크 탈출의 경우에는 허리의 통증뿐만 아니라 엉치나 다리로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은 디스크 탈출이나 급성 염좌뿐만 아니라 척추 뒤에 있는 후관절이 서로 부딪히는 후관절 증후군 또는 천장관절 또는 급성 압박골절, 종양 등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별 진단을 위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네, 뭐든지 정확한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목 뒤의 뼈가 혹처럼 볼록하게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통증이 심한 건 아니고 목이 뻐근한 정도인데 이것도 목 디스크의 일종일까요? 요즘 젊은 분들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 증상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분처럼 목 뒤뼈가 유달리 튀어나온 경우에는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고개를 앞으로 거북이처럼 쭉 내고 숙이는 동작, 이걸 거북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랬을 때 우리 목을 만져보면 가장 도드라지게 만져지는 그것이 경추 7번 극돌기입니다. 네. 근데 요즘 거북목의 빈도가 많아지니까 평소에는 모르고 지냈는데 이게 튀어나와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디스크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디스크는 아닙니다. 다만 적절한 스트레칭과 스마트폰을 볼 때 상방 15도 정도 높이 보는 습관, 이런 자세를 통해서 도드라진 이 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은 통증도 문제지만은 질환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원장님, 수술과 시술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요? 물론이지요. 자,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내시경 시술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시술 시간이 30분 내외로 오래 걸리지 않고 짧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네. 고령,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뇌질환이 있는 분들도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내시경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오래돼서 딱딱한 디스크인 경우에는 제거가 힘들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말씀드린 근력이 떨어지거나 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대변과 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압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단계별 치료를 권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과 기구의 발전으로 내시경을 통한 시술을 통해서 근본 원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수술 못지않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부담도 적고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지만 사실 치료보다도 중요한 게 예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들을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건강할 때 올바른 자세와 습관을 유지한다면 척추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자세는 어떤 걸까요? 특히 운전하실 때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거북목이라든지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기대는 이런 운전 습관은 허리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앉은 자세, 우리의 귀와 어깨와 골반이 일직선으로 되는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네. 또한 물건을 드는 경우에 꾸부정한 자세로 허리를 바로 숙이는 동작은 허리에 압력을 증가시켜서 좋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 일자로 된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드는 동작이 허리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거북목이라든지 등등 목 디스크 질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척추를 위한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낮은 산 등산, 시간이 되시면 수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운동은 팔을 크게 흔들면서 빠르게 걷는 운동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요즘 마스크도 쓰시고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허리 건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고든 자세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댁에서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그 자세가 허리를, 척추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력을 늘려주는 운동이 척추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나가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야외 활동이나 운동하실 때 생활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 또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우는 생활 속 예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신경외과 강민수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